선생님, 요즘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비타민 결핍이 의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예전에는 많은데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 식사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문제 생긴 사람들 잘 없잖아요. 특별하게 어떤 건강상 우리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막 잇몸출이라든지 막 또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뭐 옛날 괴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잘 없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비타민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되게 보면은 피로가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피곤하대요. 특히 직장인들. 요즘에 보면은 출근해가지고 막 커피 한 잔 해야 정신이 들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후쯤 되면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쓰러지고 아침에 또 피곤해갖고 못 일어나서 이렇게 반복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제 비타민 부족인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면역이 저하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 많거든. 면역 세포도 우리 정상 세포잖아요. 에너지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타민 부족하면 에너지 잘 못 만들고, 또 비타민 C라는 이런 항산화 작용이 필요하고,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같으면은 우리 항산화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타민 E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골다공증 치료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유전자를 안정시켜서 암을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 비타민 K는 이제 지혈하고 아주 중요한 이런 비타민들이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눈에 띄게 어느 하나가 부족해서 확 나빠지는 이런 건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이 오고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비타민 부족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잘 먹어서 비타민이 기본적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하지만 어떤 암을 예방하거나 만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만한 정도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게 계속 만약에 누적이 된다. 암이나 이런 큰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산화물들이 많아서, 이게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있는 DNA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손상을 시키게 되면, 이 손상된 것 때문에 암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죠. 그럼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비타민이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 면역 세포들이 기능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비타민 B계통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다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타민하고 이런 질환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암을 예방할 정도의 비타민은 어느 정도 하루에 먹어야 하고 얼마나 좀 자주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거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우리 고용량을 우리가 권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항산화물로서 비타민 C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 경우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써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비율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보통 B콤이라고 하잖아요. B콤, 비타민 콤프를 말하거든요. 복합제 B1, B2, B3 다 모아진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이 잘 맞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계통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부속이거든요. 부속이 딱딱 개수가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B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정 내지 2정을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권장량으로 따질 때는 양이 얼마 안 돼요. 하루에 보통 한 75에서 한 100 사이 정도면 되는데, 실제 요즘에 우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높아야 되고,
하루에 한 2g 정도까지 기본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닌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해소할 정도까지 이제 그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약으로 먹을 때는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우리 베타카로텐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을 권하죠. 약이나 기능식품보다는. 그리고 이제 비타민 E는 강력한 그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사실은 용량이 중요해요. 정상인들의 혈중 농도가 30 나노그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95%가 30 이하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모두 다 보충해 줘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쓰느냐? 되게 약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1000IU가 나와 있고요. 또 우리는 5000IU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5000IU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떤 부작용이 없어요. 혈중 농도가 60 나노그램 올라갈 때까지는. 실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100이 넘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비타민 D도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오버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부작용은 100이 넘어야 오기 때문에 60 정도까지는 올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5000 정도를 우리는 권하고 있어요.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수용성 비타민은 어떤 게 있고 지용성 비타민은 어떤 게 있다,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대표적이고,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K, 이게 이제 우리가 지용성하고 수용성하고 이렇게 비타민들이에요. 환자분들하고 비타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거는 환자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비타민에 관한 이야기, 정설같이 퍼지는 이런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있죠. 우리가 비타민 하면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게 이제 오해하는 게, 비타민 C를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 아니면 비타민은 최저량만 먹으면 좋은가. 많은 양을 쓰는 경우가 있고 적은 양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 암 환자들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 목적은 비타민 C가 고용량으로 쓰면 암을 괴사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용량을 쓰거든요. 대신에 이제 일반인들이 쓸 때는 그렇게 고용량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이런 좀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양제로 먹는 것과 음식에서 유래해서 비타민을 먹는 것과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요즘에는 이제 기능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또 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먹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거냐?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음식으로 먹었을 때 조금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첫째는 이제 용량. 이 우리가 기능식품을 먹는, 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농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분만 추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용량이 필요할 때 음식을 가지고 다 맞추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하지만은 음식이 좋은 건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는 절대 흡수율이 훨씬 더 이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용량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천연,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연 비타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천연 비타민이 훨씬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또 비타민을 제품으로 썼을 경우에는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별로 없고 훨씬 더 부작용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죠. 단지 단점은 우리가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떤 부족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충분하게 메꿔주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은 있죠. 비타민이 되게 환자분들한테 건강이 좀 좋아지는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나요? 우리 몸의 건강상에 특히 비타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요, 만성 대사성 질환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은 어떤 급성으로 오는,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감염이 됐다든지 이런 질환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나빠져가는 그런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제 비타민 부족이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비타민이 너무 과량이 됐을 때 그것도 좋지 않고 적정량에. 예. 원장님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식단을 주실 때 특별한 조금 열매 같은 거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암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질환하고 다르게 어떤 유전자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또 안에 우리 그 세포 내에서 염증 같은 것을 생길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든지 그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를 우리가 아예 열매를 제철에 따서 주기도 하고 제철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냉동시켜 놨다가 우리 식사할 때 그리고 조그마한 종기에다가 담아서 항상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으세요? 뭐 대학 교수가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비타민 나무를 소개를 해줬어요. 비타민 나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잘 모르는 그런 나무였죠. 나무 이름이 비타민 나무예요. 비타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으면 나무 이름을 비타민 나무라고 지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비타민 나무가 우리가 보통 뭐 비타민 C가 많다는 게 뭐 귤 같은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레몬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도 한 20, 30배 정도 높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헌을 이렇게 많이 조사해 보니까 정말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환자들한테 접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열매를 해가지고 실제 환자한테 주기도 하고 또 비타민 나무 차를 만들어서 먹도록도 좀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 환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환자들이나 피로가 많이 쌓이는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겠다. 항산화제 우리가 요즘에 보면 레몬수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항산화 작용 때문에 비타민C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귤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함량이. 우리가 이제 비타민 C가 많다 해서 비타민 나무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레몬하고 비타민 나무하고 해서 우리 비타민 C만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레몬은 비타민 C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함량으로 따지면. 보통 한 20배 정도의 비타민 C 함량이 비타민 나무에 많고 또 여기에 또 장점은 단순하게 비타민 C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타민 A 계통인 베타카로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든지 그리고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K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오메가3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에 없는 다양한 성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몬에 비해서 비타민 나무는 어떻게 보면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비타민 나무가 훨씬 더 영양적인 면이라든지 건강을 추구한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식품을 가리켜서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나무는 그리 되면은 아마 슈퍼푸드에서 제1번에 들어갈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많이 들어있고 특히 우리가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식품하고도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슈퍼푸드죠. 비타민 나무 열매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먹인 게 우리 병원이 최초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병원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주고 있는 양은 우리 요만한 종직이 있잖아요. 종직에다가 하나를 줘요. 근데 이게 엄청 쉬워요. 이 시다는 것 자체가 비타민 C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여기다가 제철이 아닐 경우에는 냉동을 해서 주잖아요. 차디 찬데 쉬니까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가 제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환자들이 널리 먹으려면 흡수율도 좋으면서 쉬지도 않게
이렇게 먹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리 따지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제형으로 만들어 쓰는 거는 되게 이제 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가루로 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캡슐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흡수가 빠른 것은 즙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즙은 이미 이런 비타민들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빠른 시간에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즙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우더는 대개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시든가 아니면 그냥 파우더 물에 타가지고 마시든가 하기 때문에 즙보다는 녹는 시간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즙보다는 떨어지고, 대신 가장 늦은 게 이제 캡슐이겠죠. 캡슐은 몸에 들어가서 캡슐이 녹아야 되고 용해가 돼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캡슐은 상당히 더 늦고, 그 다음에 용량으로 보더라도 캡슐은 고농축을 한다 하더라도 캡슐의 용량이 좀 더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은 즙이 되겠죠. 비타민 나무를 그러면 어떤 분들이 먹는 게 좋은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아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저는요, 일단은 많은 피로가 쌓이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즉 스트레스가 많거나 일이 과로가 많아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 아마 그렇다면 되게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게 적은 양을 먹어도 항산화 작용이 크단 말이에요. 워낙 그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유의 그 일을 하고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라든지 또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이걸 섭취를 하면 치료가 좀 빨리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비타민 나무 먹고 나서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력이 올라오고 면역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산성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 조금 호전되는 알칼리 쪽으로 가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항산화 검사를 하는데 보면 처음에 산화물들이 많은 쪽으로 치중을 했다가 조금씩 항산화물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패턴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비타민 나무에는 그 천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용성 비타민도 같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심해는 위장장애는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아주 신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위장장애 때문에 먹지 못하는 환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비타민 나무는 원래 한대 지역에서 여기가 크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크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것은 우리 몽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티벳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자생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잘 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가 좋은 게 뭐냐면요, 비타민 나무는 비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병충해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제초제라든지 이런 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커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항상 유기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데 안 쳐서 만드는 유기농하고는 달라요. 이거 자체는 필요가 없어도 필요 안 줘도 잘 크고, 아예 그리고 병충해 워낙 강해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로 만든 열매나 아니면 잎이나 또 이걸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건 다 유기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비타민 나무가 사실은 이렇게 추운데 몽골이나 티벳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재배한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게 차이가 좀 나요. 따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이 비타민 나무가 가시가 많아요. 그리고 저 추운 지방에는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이게 8월 달에 열려요. 거기서는 딸 사람이 오고 가시가 많으니까 함부로 못 따니까 어떤 방법으로 따느냐면요, 한겨울에 이게 다 이제 얼어요. 얼면은
나무 밑에다가 천을 딱 깔아놓고 발로 차요. 그 우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채취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8월 달에 이게 열매가 맺히거든요. 직접 8월 달에 따요. 겨울에 따는 거하고 우리가 8월 달에 따는 건 차이가 나요. 대개 이제 열매가 맺을 때는 제철에 나는 열매 그때 따줘야 돼요. 그때 따주지를 못하면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가요. 특히 겨울철에는 뿌리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티벳이나 이런 데서 딴 거는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가고 난 후에 이것을 채취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함량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철에 따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게 영양분이라든지 그런 함량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비타민 중에서 주의해야 될 비타민은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예요. 예. 특히 E는 우리가 토코페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토코페를 많이 먹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죠. 그건 왜냐면 너무 설이 많아요. 강력한 항산의 작용을 하고 비타민 A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C라든지 항산화 작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코페롤이거든요. 근데 토코페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쓰지를 않아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품도 별로 없어요. A는 가입 연령들 비타민 A 먹으면은 기형아 낳잖아요. 네, 젊은 여성들이 비타민 A를 언제 먹냐면요. 여드름 있을 때 비타민 A를 약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병원에서 쉽게 처방을 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각서 받아요. 각서 받고 나중에 자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그걸 각서를 써줘야만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비타민 A는. 그럼 이 열매 지금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비타민 A는 비타민 A가 아니에요. 비타민 A 전 단계 베타카로텐. 카로테노이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 단계를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를 바꿔 쓰는 거예요. 이거 오버가 안 돼. 베타카로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인한 독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 A하고 베타카로텐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비타민 A로 바뀌기도 하지만 베타카로텐 자체가 항산화 작용을 자체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근이 항암 음식인 이유가 그거예요. 비타민 A로 다 바뀌어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또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쌍화차는 이 진짜 쌍화차 자체의 어떤 단맛은 약간 다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그 당 첨가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전통 재료에 있는 고유의 단맛을 우려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단맛이라도 너무 찐득하게 사탕처럼 달게 되면 오히려 싫거든요. 그런 맛이 아니라 은근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맛이죠. 그 단맛을 내는 대추, 그러면서 그 단맛에 향을 더해주게 되는 계피, 그리고 이제 감초, 이 세 가지가 정말 천연 당으로 해서 이 쌍화차 고유의 맛 좋은 단맛을 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쌍화차 그러면 이제 대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쌍화차의 이 대추는 흔히 절편으로 썰어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정말 좋은 양질의 대추가 들어가야 정말 좋은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쌍화차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봤을 때 어떤 재료의 구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좋은 재료를 이제 써야 되는데, 특히 이제 대추를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대추가 제대로 들어가야 쌍화차 특유의 그 달큰한 기분 좋은 단맛이 난다. 요거 설명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추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게 현대적으로 소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고 소화가 조금
잘 되게 만들면서 자양강장제 역할도 해주게 되고 단맛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대추를 차로 드시게 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숙면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쌍화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쌍화차 그러면 꼭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재료 하나가 이제 계피죠. 계피라고 하는 것은 온리약, 온 따뜻하게 한다. 리는 속이거든요. 우리가 표리부동 그럴 때 표는 바깥이고 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리약, 안을 따뜻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찰 때 대표적으로 꼭 챙겨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계피입니다. 계피 자체로 여성분들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다 그럴 때도 이 계피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료는 감초인데요. 감초는 사실은 중국산을 써야 됩니다. 뭐 신토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무조건 국산을 써야지, 이거는 뭐 그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도 아니고 모든 재료는 원산지별로 좋은 거를 이제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감초는 중국 거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초가 이 쌍화차 내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팡팡 튀지 않고 각자 고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보듬어주는 역할을 감초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쌍화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강이죠. 우리가 생강 그러면 뭐 진저올, 쇼가올 뭐 이런 것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생강도 마찬가지로 온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피랑 더불어서 몸이 어떤 좀 차다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 계피만으로도 충분한데 생강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구역 반사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쌍화차를 드시게 되면 비위가 약해서 생기는 구역 반사, 그 이제 생강의 효능으로 또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중요한 재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정읍이 유독 쌍화차 문화가 번성하게 된 이유가 브라운 색깔이 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숙지황인데, 이 숙지황을 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숙지황이라고 하는 재료는 생지황이라고 하는 재료를 찌고 말리기를 9번 반복, 9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9번 찌고 9번 말린다 그래서 구증, 구포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생지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는 호흡기의 명약인 뭐 경옥고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쓰이고요. 이 숙지황과 이 경옥고의 주재료인 이 생지황이 사실은 정읍시의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정읍 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뭐 70% 가까이를 또 차지했다고 하는 건데요. 생지황은 표리로 따지면 몸 바깥쪽에 생지황은 표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숙지황은 표리로 따지면 리 안쪽에 작용을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생지황은 상체 하체로 우리 몸을 횡격막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면 생지황은 상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숙지황은 그 하체 쪽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 기능을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지황을 먹게 되고, 콩팥을 좋아지게 하거나 뭐 자궁을 좋아지게 하거나 간을 좋아지게 할 때는 이제 숙지황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예를 들어 열이 난다, 그러면 생지황을 쓰게 되는 거고, 내가 임신이 되고 싶다, 그러면 숙지황을 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지황에서 숙지황으로 찌는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또 없던 성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양질의 숙지황을 쓰는 게 또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쌍화차를 고를 때도 얼마나 좋은 양질의 재료를 숙지황을 쓰느냐가 또 좋은 쌍화차의 어떤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는 이 가을, 모닝커피 대신에 이 몸에 좋은 각종 재료들과 특히 좋은 숙지황이 들어간 쌍화차 어떠신가요? 가을의 보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추를 한양 명칭으로는 대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린 대추랑 생대추가 약간 또 다른데, 이 말린 대추는 건조라고 부르고 생대추는 생조라고 부릅니다. 약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명칭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대추의 어떤 전통적인 효능 그러면 생조가 아니라 건조, 말린 대추의 효능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한 겁니다. 이제 현대적으로는 말린 대추가 생대추보다 당도가 더 높죠. 이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 성분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당도가 더 올라가는 건데요. 이 말린 대추는 하폴리페놀이 증가해서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고 또 식이섬유 함량이라든지 인체의 대사를 돕게 되는 중요 아미노산인 아스파르트산이 생대추보다 각각 3배 내지 2배 이상 높다고도 합니다. 생대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뭐 배가 부르거나 뭐 설사가 난다거나 추웠다 더웠다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린 대추로 쓰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이렇게 보더라도 동의보감 이제 내경 5장 6부편에 보게 되면 대추를 먹는데 그럼 어떻게 주로 먹는 게 좋냐? 그러면 그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대추 차로 먹어라. 달여서 은은하게 먹어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내경 위장편에 보게 되더라도 저녁만 먹으면 체해요. 조금만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신랑만 보면 체해요. 이런 분들, 소화기가 늘 안 좋은 분들도 늘상적으로 대추차를 꾸준히 먹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대추는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비장을 좋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오장을 보하고 간신 빗배신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십이경맥을 돕고, 십이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팔다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혈액순환에 좋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구규를 통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9가지 구멍을 뚫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인체에서 9가지 구멍이 뭐냐? 머리에 7개, 골반에 2개가 있는 겁니다. 머리에 왜 7개가 있느냐?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얼굴 쪽 구멍 7가지가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게 바로 대추. 그래서 대추 베이스로 만드는 우황청심원의 효능 중에 하나도 9가지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에 7가지 있으면 나머지 구멍 2개는 뭐냐? 남녀공이 아래쪽에 있는 소변을 보는 요도, 그리고 대변을 보는 항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게 되면 요실금, 남자들은 오히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뭐 그 요 분리증 같은 게 생긴다거나 또는 뭐 복통으로 인한 설사 또는 변비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머리에 있는 7가지 구멍, 밑에 있는 2가지 구멍 해서 9가지 구멍에 뭔가 내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이 대추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책을 보더라도 보중익기라는 표현을 써서 체력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장수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텔로미아인데요. 이 염색체 말단에 있는 뭐 특이한 형태의 유전 물질인 건데요. 염색체 손상과 다른 염색체와의 결합을 이제 방지해서 길이가 늘어날수록 이제 노화 개선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노화로 인한 질병이 걱정되실 때 텔로미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대추를 드시는 게 대추의 이 성분을 좋아지게 하는 부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대추는 먹기도 되게 편하지만 최근 들어 대추가 각광을 받는 게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증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추는 어떤 면에서는 약 이상의 효능,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어떤 천연 신경 안정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험이라든지 면접을 앞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료가 대추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 경산 그리고 충북 보은 그리고 이제 경남 밀양이 이제 그 대추로 유명하죠. 경산 같은 경우가 전국 대추의 약 30%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정말 비옥한 토양에다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천혜의 뭐 다양한 자연 환경 조건 그리고 기술도 필요하겠죠. 오랜 기간 대추를 재배하면서 축적된 그런 기술로 그 대추알이 되게 굵고 뭐 무기질, 뭐 비타민 그리고 그 안에 사포닌, 뭐 다양한 알칼로이드 등 성분들이 풍부해서 국내 최고의 또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X입니다. 홍삼은 우리가 홍삼을 먹으면 막 열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체온을 재보면 열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열을 높이는, 체온을 높이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혈액순환을 빨리 시켜서
그러게 되면 우리 신부열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감을 느끼게끔만 하는 거지 실제 체온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X입니다. 우리 홍삼은 장기가 먹어도 좋다고 돼 있어요. 저희도 한의사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뭐 신농본, 뭐 초경에 뭐 상약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상약은 장기로 먹어서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훨씬 더 건강을 지켜주는데 좋은 거래요. 그래서 홍삼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5입니다. 홍삼은 공복에 먹는 게 식후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홍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대개 이런 거 다당체들이거든요. 다당체는 다 지용성이 아니고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성분은 음식들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먹어야 몸 안에 잘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용성 성분은 음식하고 오히려 같이 먹어야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 홍삼은 사포닌이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공복 시에 먹는 게 좋습니다. X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홍삼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당뇨가 있는 환자가 잘못하면 저혈당이 떨어질까 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삼이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당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당뇨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당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X입니다. 트러블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제 소양인데 열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또 열이 나오면 땀 같은 게 많이 나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홍삼 속에는 파낙시놀 또는 파낙시돌이라고 하는 항균 작용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막아주는 발진 같은 것도 줄여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5입니다. 우리 사포닌은 그 자체가 면역도 높여주고 항암 작용도 있고 혈당이나 혈압도 떨쳐주는 기능 다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수록 좋죠. 단지 뭐냐면 장에서 우리가 어떤 발효를 시켜서 내 몸 안에 유효 성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소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포닌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포닌이 일단 맞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유효 성분, 우리 면역을 높이고 항암 작용을 하는 유효 성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5입니다. 이 사실 홍삼 속에 있는 쓴맛은 사포닌 맛이거든요. 사포닌이 많을수록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홍삼을 제품에 보면 노드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잎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떼버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가서 사포닌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같이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쓴맛이 훨씬 더 몸에는 좋다. 5입니다. 홍삼 속에는 항암 작용이 있는 게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RG3, 그 다음에 RH2, 컴파운드 K입니다. 그래서 RG3는 면역을 높이는 작용이 강하죠. 그렇지만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컴파운드 K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식품으로 홍삼이지만 따로 또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게 컴파운드 K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컴파운드 K는 면역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도 있고 그런 작용이 있지만 저는 RH2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RH2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잘 가공이 돼 있는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암을 악성으로 몰고 가는 유전자를 갖다가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또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제품에 RG3하고 컴파운드 K는 함량이 나와요. 근데 RH도 함량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품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그 가공을 RH2를 염두에 두고 가공한 홍삼 제품이라면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삼은 일단은 제가 제일 권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면역이 저하돼서 여러 가지 잔병 치료를 잘하는 사람들, 감기라든지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뽀드락치 같은 거 이렇게 잘 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제1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력이라든지 자주 피로한 사람들, 피로 회복에도 홍삼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도 잘 조절을 하면은 고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당뇨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젊은 층에 어떤 암을 예방한다든지 또 면역을 높인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삼은 정말 여러 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혈압도 떨쳐주고 그 다음에 당도 떨쳐주고 그 다음에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홍삼이죠. 그럼 홍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누 같은 게 거품이 나잖아요. 이렇게 거품이 나는 이런 물질들을 사포닌이라고 그래요. 특히 그 중에서는 진세노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진세노사이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홍삼 제품을 먹을 때 이런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RB1, 그 다음에 RG1, RG3, 그 다음에 뭐 RH2, 컴파운드 K. 이게 써진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세노이드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이렇게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에 따라서 작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항암에 가지고 있는 그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삼 속에는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고 우리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홍삼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삼이나 수삼이나 찌게 되면은 이게 홍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홍삼을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효과가 좋죠.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효과를 그리고 홍삼은 어떤 사람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효과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효 홍삼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홍삼은 어떤 그 제형으로 만들더라도 그 효과는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삼 같은 경우는 홍삼에 비해서 어떤 열성이 강한 사람들한테 인삼은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홍삼은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제형화하는 거 뭐 절편을 한다든지 즙을 낸다든지 뭐 액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홍삼을 이게 인삼은 상당히 저장이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삼이 되면 여기서 쪄서 말리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고 또 홍삼이 됐을 경우에는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삼이 됐을 경우가 훨씬 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삼은 그 토양 재배할 때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배를 하지 못한대요. 우리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엄청나게 끌어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이 너무 지나서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너무 짧았을 때도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제품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4년에서 6년. 이게 4년근이나 6년근 사이의 제품을 쓴대요. 근데 3년근 이하는 사포닌 성분, 사포닌이 없으면 크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 성분이 없기 때문에 큰 그 효력이 없는 거고, 또 6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품질이 오히려 떨어진대요. 홍삼은 일단은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의사는 아니에요. 양방이지만 사상체질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소양인이나 그 다음에 태양인 이런 경우에 열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자제하는 게 낫고, 근데 소음인들한테는 좋은데 의외로 태음인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장기 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홍삼이 항응고 작용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혈성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경우에 홍삼이 혈당을 떨칠 수도 있고 혈압도 떨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주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잘못하면 저혈압을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뇨 있는 사람들 경우에도 저혈당을 잘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임산부라든지 수유부라든지 어린애들 사용하는 경우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삼은 이게 어떤 사람은 먹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정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장 안에서 홍삼을 발효시키는, 특히 우리가 이제 진세노이드 성분을 RG3라는 아주 강한 면역 작용을 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이런 RG3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인 RH2, 특히 RH2 같은 경우는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RH2 같은 경우는 암세포 자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악성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 K라는 게 있어요. 진세노이드 마지막 단계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컴파운드 K도 마찬가지로 항암 작용이나 면역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만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삼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분해하는, 발효시키는 균이 있어요. 프라보텔라 오리스라는 그런 균이거든요. 근데 이 균이 없는 사람들 발효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균이 없는 사람들이 한 37.6% 통계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한 40% 정도 사람에 있어서는 이 균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균이 없는 사람은 홍삼을 먹어야 별 효과가 안 나요. 밖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서 이런 성분들 자체를 아예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도 사실은 발효 홍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데 별 효과가 없고 느끼지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발효 홍삼을 드시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RG3하고 RH2가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RG3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분 표시가 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RH2는 워낙 변이가 심해요. 우리가 RG3에서 한 과정에 발효를 하면 RH2가 되고 또 다음 과정에 컴파운드 K거든요. 그래서 RH2가 중간에 아주 어중간한 단계예요. 그래서 발효를 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컴파운드 K로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RG3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RH2가 이렇게 QC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홍삼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홍삼에서는 그냥 홍삼을 먹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꼭 발효 홍삼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반 홍삼보다는 발효 홍삼을 권합니다. 근데 좀 가격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